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케이스 원격 평생교육원 온라인 특강인데요. 오늘은 사회복지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취업 분야 및 취업 전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케이스 원격 평생교육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근 교수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거 지금 사회복지 전공생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취업이나 또 창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오늘 특강을 신청하신 분들은 더더욱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세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취업 준비 시에 꼭 알아야 하는 좀 기본 상식. 우리가 좀 이 정도는 좀 알고서 준비를 해야지 그냥 막 준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업 기본 상식을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 쪽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는 좀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취업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제가 여러분들 그 사전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죠.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항, 또 알고 싶은 거, 또 이 특강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좀 최대한 오늘 강의에 좀 담아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들 중에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고, 하지만 저희가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되는 시간에서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시원하게 좀 해답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추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좀 나이에 대한 거 아무래도 이제 궁금하죠. 나이가 좀 40대인데 50대인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따가 좀 취업 전략에서도 좀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좀 팁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 파트 첫 번째 하나. 네, 취업 준비 시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 이런 것들은 알고 가야 돼요. 참고로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이 되게 많은데 법인에 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들, 그러니까 좀 개인 시설보다는 법인 중심으로 한 시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 중심 시설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한 그 보장, 또 급여에 대한 보장, 경력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의 중심은 법인의 그런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정의, 종류,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실습할 때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있는, 그 안에는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러 가지 법령이 있죠. 그 법령에 의해서 이제 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우리는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얼마나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2021년 5월 기준으로 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이제 통계 자료를 봤더니 종사자 수가 25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인 쪽이 이제 가장 좀 많죠. 네, 아무래도 노인 쪽은 법인 시설과 또 개인 시설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 쪽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아동이라든가 장애인 쪽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의 파일을 정하면 보통 이제 노인, 아동, 장애인 가장 많고요. 또 시설도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이제 어느 시설이 많고 어느 시설들이 나하고 좀 잘 맞는지, 대상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업 실태 등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회복지 시설은 뒤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데, 아동, 노인,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시설들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보통 시설을 얘기할 때 우리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사회복지 개론이라든가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용 시설과 생활 시설에 대한 구분을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용 시설 그러면 뭐죠? 어떤 게 이용 시설이죠? 네. 말 그대로 이용 시설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내가 지역의 복지관이라든가 센터에 가서 필요한 시간만큼 가서 이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다 그러면 방과 후에 아동들이 가서 그 지역아동센터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녁에나 또 야간 보호도 하지만 어쨌거나 집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에 이제 잠시 가서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 이용시설이라고 해요. 반면에 생활시설은 뭐예요? 생활시설은 그 하나의 어떤 생활 공간에서 24시간 의식주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해결하는 곳을 우리는 생활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뭐 아동 양육시설, 보육원이라고 하죠. 이런 데들은 다 우리 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구분을 아셔야 되냐고 물어보면 시설 특성에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생활시설은 24시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 사회복지사, 이렇게 생활복지사라고 해서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돌아가니까 야간에 이렇게 막교대 혹은 3교대 해서 주 40시간, 뭐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생활시설은 어렵네. 물론 그렇다고 생활시설은 무조건 교대 근무를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낮 동안만 뭐 8시간 동안 하고 퇴근하는 뭐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시설의 개념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에 대한 구분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강의의 주제는 주로 이제 법인시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법인 시설들 물론 개인 시설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요양원 중에 개인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지만 정부에서 따로 어떤 별도의 어떤 그 지원금이라든가 운영비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호봉 체계라든가 보수 체계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개인 시설은 안 좋은 거야, 법인 시설은 좋은 거야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개인 시설도 얼마든지 훌륭한 시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좀 법인 시설 중심으로 설명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개인 시설은 조금 정해져 있죠. 노인 쪽에 뭐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왜냐하면 노인 쪽은 꼭 법인이 아니어도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허용돼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법인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복지관이라든가 뭐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가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뭐 건강가정 뭐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법인 시설에 대해 법인이 아니면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어떤 법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법이니까요? 네, 사회복지법인, 뭐 재단법인, 뭐 학교법인, 뭐 사단법인, 네, 이런 법인 시설이에요. 물론 당연히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시설과 법인 시설로 구분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설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도 있었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더 폭넓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사회복지 시설들을 민간,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간 위탁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지관이죠. 이런 복지관은 크게 이제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이에요. 전국에 한 480개 정도가 있어요. 노인도 한 300개 정도, 뭐 장애인도 한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제일 많죠. 하지만 좀 취업에서는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당장 이렇게 도전하기에는 좀 힘든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복지관은 크게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동복지 파트로 가면 뭐 지역아동센터 제일 많죠. 네, 전국에 뭐 2,000개 넘게 될 거예요. 되게 많이 늘어났죠.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많고 또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고아원이라는 말을 썼죠.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육원이 아동 양육시설이에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 해서 요즘 여러분 아동학대, 노인학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센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다음에 지역에 특수하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 시설들도 있어요. 뭐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들, 키움센터라고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서울시만 이제 서울시의 자체적인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거고요. 가장 많은 노인, 네, 노인 요양원 뭐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노인 요양원 하면 뭐 전체 숫자에서도 가장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 문화센터. 네, 여러분들 어르신들의 그 뭐 경로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오셔가지고 뭐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인문화센터라고 하고 또 주간보호센터, 야간보호센터, 네, 이건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법인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요양원이라든가 또 재가 쪽을 하는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또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네. 그다음에 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노인복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도 되게 많은데요. 장애인 시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애 혹시 그거 아세요? 한번 제가 깜짝 퀴즈, 돌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정답을 입력하신 분 제가 선착순 2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유형은 총 몇 가지일까요? 네, 채팅창에다가 써주십시오. 네, 제가 정답 나오는 대로 네, 확인해서 네, 답을 쓰고 계십니다. 컨닝하지는 마시고요. 네, 저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네, 네, 두 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순서대로 채팅창 이따 확인해가지고 그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답은 15가지입니다. 15가지. 아깝네, 그죠? 4가지라고 썼는데, 네. 6가지도 나오고, 네. 15가지죠, 15가지. 네. 그 신체 외부 장애, 신체 내부 장애,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 해가지고 총 15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장애인 시설은요, 이게 유형별로 있어요. 네, 지체장애인별,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들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시설, 법적인 그 장애 유형별로 있고, 또 우리 장애가 이제 중증 장애와 이제 그 경증 장애, 이제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면서 장애가 이제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이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또 장애인들의 일과 관련된 시설도 되게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보호작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는 시설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실습을 하셨던 분들, 또 주변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여기서 실습했었지, 뭐 내가 여기서 봉사활동했었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기타 이제 뭐 정신건강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초단체마다 정신건강지원복지센터가 다 있어요. 기초단체마다 하나씩은 다 있고요. 또 이제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해서 자활센터가 있어요. 자활센터도 상당히 기초단체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기초단체마다 하나씩은 있다라는 건 전국에 200개가 넘게 시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 자활센터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성매매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보호에 관심이 있는 여성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시설들을 좀 노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예전에는 이제 건강가정 다문화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고, 단지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을 할 때는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증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예, 해당 과목들을 이수하면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인정한 것들을 확인해서 꼭 해야 돼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예, 건강가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꼭 반드시 뽑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쪽에, 청소년은 이렇게 시설이 많지는 않아요. 청소년 쉼터라고 해서 예전에는 가출 쉼터라고 이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가출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 때문에 그냥 청소년 쉼터라고 해요. 여자 아이들을 위한 여자 쉼터, 남자 아이들을 위한 남자 쉼터, 뭐 단기냐 중장기냐 이렇게 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청소년 수련 시설들이 있는데 수련 시설은 주로 이제 청소년 지도사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과 관의 약간 이제 그 파트너십으로 협동 체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드림스타트예요. 이 드림스타트도 여러분 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동복지를 공부하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드림스타트는 이제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기초단체 산하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단체에 주로 이제 공무원들과 민간 인력들이 합해서 운영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지, 보건, 그다음에 보육,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드림스타트예요. 보통 이제 10만 초등학생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초단체마다 다 이 드림스타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뭐라고 하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채용을 하거나 그런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전국 지자체 다 있어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실무 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선호하기는 하는데 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신입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 기초단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민과 관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네, 오늘 6월 5일이죠. 오늘이 아마 서울, 경기, 인천 공무원 시험일 거예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네, 오늘이 아마 시험에서 제가 아는 우리 그 후배 제자들도 몇 명이 오늘 시험 본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시험이에요. 네. 내년에 만약에 도전한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되겠죠. 내년까지도 공무원 인력이 많이 채용 예정이에요. 일단은. 네. 그래서 내년부터 후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내년까지는 일단 계획에는 채용 인원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사 2급 이상만 있으면 제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다 도전할 수가 있잖아요. 내년 시험 전에 이제 자격증만 나오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험 과목도 있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전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전형, 뭐 저소득층을 위한 전형, 뭐 여러 가지 또 장애인들을 위한 전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도전해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전히 관은 아니지만 이런 그 정부 출연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에서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을 잘 많이 채용해요. 대신 이런 데는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공채이긴 한데요. 필기시험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 오늘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사회복지 시설들은 시험은 없거든요. 이제 필기 시험은 없는데 다 여기 관 조직은 아무래도 필기 시험이 있다라는 거, 해당 과목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 다만 여러분 공무원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다 연령 폐지입니다. 제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학점은행이나 사이버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 공무원 합격률이 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사회복지가 이제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해주는 곳들, 앞에서 말한 곳들이 주로 그런 곳이라고 하면 지원기관은 주로 이제 행정 중심의 업무를 하는 곳이죠.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공동모금회, 여러분 사랑의 열매 아시죠? 네, 공동모금회.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 법인 본부에서 근무하거나 또 다양한 복지 단체, 뭐 복지 재단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 기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업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죠. 그럼 사회복지사 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죠, 그렇죠? 뭐 물론 찾아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알 수는 있지만. 21년도 급여 테이블을 한번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21년도 급여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자, 이거는 그 사회복지시설 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인데 이 기준을 거의 따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서울시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준을 좀 보시면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1호봉이 나는 이제 처음이니까 경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반 직장에서 경력이 10년을 했는데 내가 왜 1호봉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고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호봉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4급 그러면 1호봉은 191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본급이. 네, 191만 원.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모든 시설이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 시도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수당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개인 시설이 아닌 정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을 예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91만 원이 된다.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하겠죠. 승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승진 연한들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5봉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면 보수가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기본급이 이제 월 193만 원 정도, 190만 원 된다고 했죠. 거기에 12개월을 곱하니까 229만 원, 한 2,290만 원, 한 2,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명절 휴가비가 있어요. 이제 설날, 그 다음에 추석. 이때 이제 각각 60%씩 나가요. 기본급에. 그러면 합하면 229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처우 개선이라고 해서 뭐 종사자 수당 개념으로 해서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나 이렇게 지급이 되어지는 것이 보통 매월 10만 원에서 연간 120만 원. 이렇게 되니까 한 2,645만 원, 40만 원이 되네요. 그죠?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가족 수당이 있어요. 네. 가족은 이제 1인당 2만 원, 배우자는 4만 원, 뭐 둘째 6만 원, 셋째 10만 원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저출산이라 이제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수당이라고 해서 시간의 수당은 이제 법정 그 시간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되어지고 기타 이제 법인이 정말 좋아서 이제 뭐 좋은 법인은 이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인 수당을 주는 곳도 많아요. 뭐 이랜드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포인트라든가 뭐 이랜드 재단에서 운영하는 뭐 여러 가지 그 휴양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좀 다양한 그런 그 제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하는 그런 법인 시설에 정규 법인 시설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꼭 복지관만 이런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이어든 이 기준을 거의 다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고등센터를 취업했는데 교수님 급여가 되게 낮던데요. 네. 아직까지 이 정규 이걸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을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계속 그렇게 되고 지금도 그 갭은 되게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의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그 호봉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약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급여가 낮아?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이 테이블은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약직으로 일을 해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그 경력은 그대로 내가 인정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호봉 산입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일을 하면 나는 뭐 경력 인정도 못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 아무 데나서 일한다고 경력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겠죠. 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는 100%, 또 사회복지 시설의 그 준한, 사회복지 그 지침서가 있어요. 그 지침서에 보면 유사 경력이 인정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80%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법인시설 중심으로 설명드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제 어떤 분은 생각보다 적네 이럴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네, 뭐 괜찮네, 뭐 이 정도면 일할 수 있겠네, 뭐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뭐 품위 유지와 이 직업인으로서 어떤 느끼는 그런 것 어떤 그 급여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숨겨져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네. 여기에 그 수당은 뭐냐면 보람수당이에요. 보람수당.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보람수당,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보람수당, 가치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직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그 대상자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거기서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든 뭐 보람을 찾을 수도 있고 희열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감동을 느끼고 되게 뭔가 좀 마음 짠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직종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는 이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숨어있는 보람수당,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교수님, 보람수당은 얼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책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회복지 계통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이 숨은 가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내가 그냥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 현장에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소서를 쓸 때든 면접을 할 때든 당당하게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들, 가치들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면접 보는데 제가 제 수업 들었던 모모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와 철학, 정말 거기에 정말 감동이 돼서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꼭 성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급여 테이블을 좀 살펴봤고요.